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틈만 나면 보시죠. 그러다 보니 목뼈 건강과 허리까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꼭 스트레칭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도 허리가 안 좋습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니 한국의 중산층 이번 정부 들어서만 해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 문제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 알아보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 아십니까? 더 버리고 더 비우면 삶이 좋아진다. 심플하고 행복하다.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분야 전문가 모셔서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은 경제수사대 함께하는 날입니다. 2016년 8월 24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현상을 들여다보면 그 경제의 건강성을 알 수 있겠죠. 중산층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의 허리로 불리고 있고요. 나라 경제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국세청의 2010년부터 2014년도 귀속분 소득세 이 290개 소득 구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중위계층 소득 비중, 즉 중산층이 줄어들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방향에서 좀 극복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보면 이 선거 때마다 중산층 이야기가 핵심이기도 한데요. 중산층의 중요성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매우 사회에 이를테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중산층이 차지하는 그런 위치나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산층이라 할 때 구매력을 갖춘 중위소득층을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요. 네. 그들이 그만큼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축소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회, 그 시장의 구매력이 줄어들고 소비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 활력에 큰 문제가 나타난다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중산층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 사회 정치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그런 안전판과 같은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양극단의 계층적인 어떤 불평등이 심화되면은 그만큼 사회 갈등이 이제 커지고 또 사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만큼 중산층이 좀 상당히 건실하게 갖춰진 사회일수록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기존 연구 결과도 있기도 합니다. 예. 자, 중산층 단지 어느 중위소득 정도의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요. 단지 지갑을 닫는다, 내수가 안 좋다 이렇게만 지금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산층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번에 조사가 됐거든요. 중산층 기준과 또 중산층의 소득 감소 실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가 중산층에 대한 판별하거나 연구하는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 건 아니에요. 네. 나라마다 또 연구자가 어떤 목적으로 연구하는지에 따라서 중산층 내지는 중위소득 계층이라는 다양한 지표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통상적으로는 중산층이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위소득, 우리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소득을 올리는 인구 중에서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네. 하위 50%가 이제 이를테면 좀 저소득층,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50%에서 1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통상 지금 얘기되는 중산층에 해당되고 150% 이상 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소득층 내지는 상류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이외에도 그 소득의 어떤 분배를 나타내는 한국은행 등의 지표상으로는 이제 소득 5분위 내지 10분위로 이제 구분했을 때도 이를테면은 그 상위 3분위, 그러니까 1분위에서 3분위까지가 또 이제 하위 소득층에 해당되고 네. 4분위에서 7분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는 중위소득 내지 중산층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8분위에서 10분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이제 상위 소득층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구분에 따라서 중산층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에서 150% 되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중산층이 90년대 74%에 해당되던 것에 네. 2015년 기준은 67%에서 70%나 줄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한국은행 조사로 최근에 조사된 바로 중위소득이라 해서 소득분이 4분에서 7분에 해당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도 네.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네. 것에 비해서 중위소득계층 같은 경우에는 2.3%로 네. 이제 현 정부 임기 동안에 줄어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뭐 하위 계층이야 여러 가지 사회 부조라던가 또 최저임금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은 이 중위층이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전체 통계를 놓고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할 것 같습니다. 고소득층에 미치지 못하고 저소득층에 보다는 또 좀 낮아졌다. 어떤 이런 배경이 있을까요? 즉 원인이 어떻게 분석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중산층의 직업이 많이 흔들리거나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사라지는 것이 중산층 와해나 경계에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있고 그리고 외주 하청 같은 그런 형태의 이제 좋은 일자리보다는 질이 낮은 소득이 낮은 일자리 위주로 좀 노동시장 구조가 개편이 된 것이 큰 이유가 될 거고요. 네네. 산업적으로는 중산층의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산업 구조가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서비스업의 그런 저소득 그리고 질 나쁜 일자리가 중산층 이 줄어드는 데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또 하나는 중고령자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산 소득이 또 그들의 생활 안전판으로 크게 역할을 해줬던 것인데 그들이 이제 대음 세대가 은퇴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들이 좋은 직장에서 그나마 소득을 오르던 것이 은퇴 이후에 불안정 취업 같은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중산층이 좀 줄어드는데 안 좋게 작용한 걸로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일자리 그리고 임금의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한 3, 4천만 원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중간층들이 더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혹은 여러 가지 상황, 게다가 부동산에 몰린 돈들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뭐 지금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중산층의 몰락이 현실화될 거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중산층이 몰락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를테면 소득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됐을 때도 지난 10여 년이든 혹은 최근에 4, 5년이든 간에 중산층이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드는 걸 확인하셨는데요. 네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계층 지위에 있어서는 중산층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에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의 중산층으로 국민들한테 이건 주관적으로 이제 물어본 조사가 있었는데 네네. 한국의 응답자 같은 경우에는 20%가 안 됩니다. 15%인 사람만이 자기 스스로가 중산층에 해당된다라고 체크한 반면에 이를테면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30%로 해서 그 나라도 물론 이제 낮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그 중산층에 체감되어지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낮다는 점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소득에 있어서 확인되어진 중산층보다는 오히려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중산층의 여러 가지 지위 내지는 삶의 여건을 뒷받침하는 그런 점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중산층을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하위층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층으로서 자기가 탈락되어지는 그런 위기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체 모집단을 평균 내고 계산한 그런 의미의 중산층이 아니라 내가 중산층이라고 느끼냐는 인식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위기가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노동연구원에서 연구된 내용은 중산층이 이제 사라지면서는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게 되고 그런 점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도 네. 그런 계층 갈등이 심화된다든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이 이미 이런 양극화 중산층이 사라지는 것과도 이제 무관치가 않고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큰 이제 어떤 위기라든가 문제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 소득 경제적 양극화, 뭐 지역의 양극화도 야기하고 뭐 교육의 양극화까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래서 흑수저니 금수저니 젊은 사람들이 만든 표현이긴 합니다만 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불평등 더 나아가서 하나의 신분 사회로까지 해서 이런 좀 양극화가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하고 다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약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큰 그림으로 바라봤을 때 소득 상위 1%는 6.5%에서 6.7%로 전체 소득을 차지하는 몫이 늘어났습니다. 상위 5%는 17.8에서 17.7로 좀 줄기도 했지만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양극화 문제를 지켜봤을 때 어떤 소득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최상위 소득층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것이 어떻게 이제 중산층의 이제 위축처럼 내지는 축소라고 얘기되어지는 현상처럼 이게 계속 나타날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그건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최상위 그러니까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계속 부를 어떻게 보면 독식하듯이 더 그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반면에 상위층에 해당되어지지만은 그들보다 좀 낮은 그런 소득 계층 같은 경우가 오히려 소득 비중이 줄어드는 거 보면은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를테면 기업에서 임원들이 명예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주종이라든가 아니면 그 직업을 잃으면서 상위층 내에서도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완만하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천천히 벌어지는 양극화가 아니라 정말 극단적인 양극화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까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소득에 대한 분배 문제 결국은 사실은 세금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도 지금 조금 올렸고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부담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소득 분배에 인한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 조세라는 것은 그 소득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국민의 어떤 납세 의무에 따라 가지고 소득을 세금을 일정에 걷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경제라든가 아니면 국가 재정으로 활용이 되는데 특히 이제 분배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격차라든가 내지는 하위 계층에 대한 빈곤 내지는 그들의 복지를 해결하는데 그 조세를 활용한다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런 양극화 내지는 그 소득 쏠림 현상을 조세 자체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그 얘기는 그 이전의 경제 구조가 지나치게 일부 계층, 최상위층 중에 독식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해서 이제 경제 민주화라든가 여러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조세 문제는 지금도 얘기되는 부자 증세라든가 증세율을 늘려서 이미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납세를 더 의무를 세금을 짓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거둔 돈을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위 계층의 여러 가지 좀 계층 사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으로 복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으로 좀 활용하는 그런 대책이 구로가 될 수 있겠죠.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책들만 좀 실효적으로만 이루어져도 많이 완화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비슷한 중산층 감소의 문제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갈등의 요소로서도 겪고 있기도 한데요. 이게 뭐 쉽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교수님께서 이 분배 혹은 소득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첫 단추 이것만큼은 꼭 인식하고 공감하고 해결해야 된다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앞서도 중산층이 붕괴된다 내지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여러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 핵심에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일자리 해드렸는데요. 그런 점 관련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그 추세를 좀 되돌려서 비정규직 위주의 어떤 일자리 노동시장의 경향을 좀 돌려서
그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더 공공부문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의 일자리 나누기라든가 그런 형태로 좀 했을 때 노동시장에 그런 좋은 일자리 다시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때 중산층이 사라진 중산층이 다시 우리 사회에 좀 지금과대로 변화될 수 있고 그만큼 경제라든가 사회 정치적으로도 좀 좋은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좋은 일자리가 핵심이다. 라는 걸 다시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렵다고 도와주고 뭐 당장에 어떤 지원금을 주고 이런 것보다 좋은 일자리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매일 한 걸음 걸어가듯 쉽게 경제와 친해질 수 있는 코너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얘기 또 인터뷰 저희가 여러 번 마련해 드렸죠. 대출을 좀 규제해서 이제 좀 그만 빌리게 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고요. 여러 가지 시행도 되고 있지만 그렇게 높아진 은행 문턱을 피해서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으로 또 대출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걸 일컫는 어떤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제2금융권에서 이 문제가 시작된 만큼 가계급 대출이 이 제2금융권으로부터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아주 빨리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1금융 대출을 규제했더니 제2금융 대출로 몰려가는 상황. 어떤 문제를 막았더니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컫는 사회 현상입니다. 자, 어린이날 놀이공원에 가면 둥둥 떠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퀴즈의 정답입니다. 4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퀴즈 뭘까요?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추경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이야기 인터뷰와 또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내년도 또 국가 예산안도 중요합니다. 이 예산안 윤곽이 발표가 됐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고요. 지난해 출산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저출산국의 어려움은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이고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 톱 뉴스 2대12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추경은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무산될 위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 윤곽은 벌써 그려졌네요. 네,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보고했는데요. 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7%가량 늘려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386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여기서 3.7%가 늘어나면 400조 7천억 원가량이 됩니다. 이제 사상 처음으로 예산이 400조 원을 넘어서게 되는 건데요. 네. 일단 일자리 예산을 10% 이상 늘리기로 했고요. 이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예산이 15% 이상 크게 늘어납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빚도 같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내년도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당초 목표인 41%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예, 재정관리 상황도 중요한데요. 이 예산안 중에 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군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이 달린다는 얘기인데요. 네. 올해 찜통 더위에 군 장병도 의경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630억 원을 들여서 에어컨 3만 대 이상을 보급하기로 했고요. 또 참전 명예수당이 지금 월 20만 원인데 이번 22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지금 수당을 받는 분들이 250만 명 가량 되는데 이분들 다 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일자리 예산이 500억 원 가까이 늘어났고요. 또 어린이 필수 예방 접종 지원 예산도 296억 원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5가지 예방 접종이 무료였는데요. 여기에 독감 예방 주사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출산율 얘기도 좀 보겠습니다.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저출산국의 위험을 안고 있죠. 네, 오늘 통계청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을 1.239명으로 최종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1.23명은 잠정치였거든요. 네. 확정치와는 별 차이가 없긴 한데 일단 전년도 1.205명보다는 늘어난 겁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말하는 건데요. 이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할 때 이 합계 출산율로 비교를 합니다. 이 합계 출산율은 2005년에 1.076명을 기록해서 역대 최저로 떨어졌는데요. 네. 그 이후에 좀 등락을 보이다가 2012년 1.297명까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1.187명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산율이 늘어도 초저출산국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합계 출산율이 1.3명이 안 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고요. 벌써 3년째 꼴찌입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1.3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이 인구 감소의 위험 경제적으로 아주 치명적인데요. 지금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 빨리 좀 보고 우린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산도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아이 낳을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일단 통계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32.2세였습니다. 전년 대비로 0.2세 높아진 건데요. 요즘 워낙 결혼을 늦게 하는 데다가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안 갖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난임 부부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만으로 35세가 넘어서 아이를 낳으면 노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고령 산모는 지난해 24%였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로 2.3%포인트 늘어난 건데요. 지난 2013년에 처음으로 20%를 넘은 후에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평균 결혼 1.83년 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혼 후 2년 이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은 69.4%로 전년보다 1.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결혼 후 2세 계획을 좀 늦게 시작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 주변에도 보면 워낙 집값이나 전세값 비싸서 결혼하면서부터 빚을 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아이 낳아서 키우기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좀 자리 잡히면 아이를 갖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풍토가 통계로도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아이를 낳기 어려운 이유부터 먼저 헤아려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많이 경험한 일인데 해외 출장이나 해외를 다녀올 때 동전은 받아주지 않아서 그냥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일본은 동전으로 500엔이면 무려 우리 돈 6,000원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는 환전이 가능해진다고요? 네, 그동안 이 외국 동전 좀 애물단지였는데요. 여행 가서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거슬러 좀 받다 보면 동전이 생기는데 이걸 국내에서 다시 원화로 환전해주는 은행이 KB, 하나은행, 한국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도 모두 동전을 환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능한 통화는 미국 달러화와 엔화, 유로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홍콩 달러 이렇게 6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은행마다 환전 수수료가 좀 다른데요. 이 인터넷으로 환전할 때 환전 금액이나 통화 종류 그리고 고객 등급에 따라서 환전 수수료가 적게는 20% 그리고 많게는 90%까지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이런 할인율을 알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이면 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환전 할인율과 환전 가능 통화 종류 이런 것도 좀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환전하고 공항 영업점에서 수령하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통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통화 범위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 뭔가 좀 고객들이 더 편해졌네요. 이 미세먼지 얘기 때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문제는 인프라. 즉, 이 전기자동차를 좀 손쉽게 충전하고 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좀 해결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파트 주차장의 일반 전기 콘센트에서도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이 환경부가 서울에 20곳 그리고 대구 16곳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71곳의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 콘센트의 전기차 충전 10개월 장치 1202개 설치해서 내일부터 충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전용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한데요.
현재 전기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 이동형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미 전기차를 사신 분들은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대략 한 8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대략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급속 충전기가 20-30분, 그리고 완속 충전기가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합니다. 근데 집에서 휴대폰 충전하듯이 콘센트에 꽂아놓고 다음날 운행하면 되니까 시간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충전 요금은 한국전력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기차 전용으로 별도로 책정해서 매월 부과하게 됩니다. 이동형 충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100원인데요. 급속 충전기 요금이 313원인 것과 비교해보면 한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를 현재 71곳에서 2020년까지 10,000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전기차 좀 더 환경이 좋아지면 좋겠네요. 오늘 뉴스 중에 톱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초저출산율 이걸 들 수 있을 텐데요. 저출산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시군구별로 보면 전남 해남군은 합계 출산율이 2.46명에 달하고요. 네. 강원도 인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장성군 이런 것도 2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왜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가 보니까 일단 집 걱정이 없고 파격적인 출산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고 또 산모나 아기에 대한 시군 차원의 정책적 지원들이 좀 많은데요. 중앙정부가 이렇게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사례들을 좀 참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노산, 다자녀 저는 다 해당되는데요. 좀 많이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비워야 한다. 왠지 어느 깊은 산사의 고승이 전하는 말 같죠.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비우자, 버리자 이런 것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더 갖고 싶어도 못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바로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전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비우고 또 버리다 보면 소박함이 주는 여유, 자유로움이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된다고 합니다. 이 관련 분야 전문가도 아직은 흔치 않은데요. 한 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베리굿 정리 컨설팅 윤선현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용어부터 좀 어렵긴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열풍이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쉽게 버리기 열풍 이렇게도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 사람들은 좀 더 이 삶의 어떤 방식이나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같은 것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고 그런 어떤 방식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으로 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죠. 네. 저는 미니멀리스트나 미니멀 라이프 같은 경우도 이 삶의 방식을 바꾸면서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관심이 이 미니멀 라이프 열풍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말 행복이라는 좀 추상적이지만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좀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살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생각해보자.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려면, 그러니까 즉 버리고 비우기를 실천하려면 무언가 삶이나 태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물질 속에서나 해야 될 일들, 생각들, 뭔가 꼭 강요받거나 좀 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의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네. 그런 요소들 속에 살다 보면은 하루가 좀 쉽지 않다거나 힘들다거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뭔가 좀 단순해진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옷 때문에 옷을 고르느나 시간이 걸리고 또 무슨 옷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내가 좀 미니멀 라이프를
꾸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옷이든 책이든 소모품이든 소지품이든 이런 것을 좀 줄이다 보면 오히려 내가 소유하는 것들에 대한 좀 부담이나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효과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내가 선택할 것 있을 수 있는 것, 어쩌면 소유할 만큼만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뭐 어떤 심리적인 것,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에 대한 이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뭐 책장이나 집에 책들을 보면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다 읽지도 못하는 책들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 책도 다 돈 주고 산 일이니까 경제적으로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잘하고 또 비우고 버리는 것만으로도 돈이 모인다. 상식적으로 좀 뭐 와닿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주로 하는 일이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집에 가서 네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도 쓰지 않았던 물건들을 좀 버려주는 것도 좀 도움을 드려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집들을 가보면 실제로 돈을 주고 사놓고 1년이든 뭐 더 오랜 시간 동안은 쓰지 않고 방치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옷들도 그렇죠. 예. 네, 그런 물건들을 볼 때마다 이 물건들을 사기 위해 뭐 시간을 들이고 또 금전적인 어떤 것들을 좀 썼을 텐데 그것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사놓아서 쓰지 않았던 형태의 물건들을 다시는 반복적으로 사거나 그런 어떤 잘못된 소비 습관을 스스로 좀 되짚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내가 좀 생각하지 않고 소비하는 걸 줄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옷 같은 것들 사두면 안 입는 옷들도 많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책도 그렇고요. 아까워서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리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전문직도 생긴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 컨설턴트 이런 것들도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면 사실은 뭐 시간을 내서 여유 있게 정리를 못 하세요. 네. 물론 시간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제 뭐 체력적인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버려야 될지 그걸 두어야 될지, 그걸 또 어디다 둬야 될지, 어디다 넣어야 할지, 그런 아예 시스템 자체를 몰라서 아무것도 시작 못 하시거나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집에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알려드리거나, 네. 도움을 드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물건이 무겁거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들은 좀 인원을 좀 많이 가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손쉽게 해결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정리 컨설턴트입니다. 예. 어느 정도 약간 좀 심리적인 뭐랄까요. 이 요령이랄까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물건 버리는 거 어른들은 굉장히 죄악시하기도 하거든요. 아깝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뭐 가서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런 저항이 있지 않나요? 아유 그거 얼마 주고 산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저항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는 거를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고요. 네네. 예. 이제 살다 보면 버려야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생필품 같은 것 중에 이제 뭐 냉장고에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그렇죠. 먹으면 안 되겠죠. 뭐 화장품이나 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뭐 딱 그 고객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버릴 수 있는 유의 물건들이겠죠. 네. 그래서 살면서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 건강이든 행복이든 어떤 공간적인 효율이든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유의 물건이 있다면 그런 물건들을 좀 정리하는 게 정리 컨설턴트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삶의 공간에서 주도권이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 참 좋은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 청취자들한테 이 정리 컨설턴트 뭐 제가 보기에는 1호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 대표님의 정리 노하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죠. 핵심적인 게 하나 있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업이 정리 컨설턴트인데 정리 잘하시냐.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정리를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합니다. 아, 꾸준히. 네. 네. 쉬지 않고 합니다. 잠자기 전에 꼭 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15분은 합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 물론 직업처럼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네. 내가 내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좀 더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은
매일 꾸준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을 투자해서 정리를 하는 것을 습관화, 규칙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다 보면 이게 하루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1년 정도가 모아지고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내는 것이 저는 정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규칙적이고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처럼 정리를 하다 보면 소비 습관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낯설고 새로운 이야기였는데 많이 도움되는 얘기였네요.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베리굿 정리 컨설팅의 윤선현 대표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네, 병원에 가보면 슈퍼박테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웬만한 박테리아나 병균은 항생제로 나을 수 있는데요. 이 병균은 항생제와 함께 더불어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참 어렵죠. 금융, 경제,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예방하는데도 또 변함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수요일의 전령들이죠. 경제수사대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금융 꿀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개명 발표했었거든요. 좀 다시 한번 저희한테 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개명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저희 금융 꿀팁은요. 네. 국민들이 그 일상적인 금융 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 정보 200가지를 선정해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매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두 번째 금융 꿀팁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개명은요.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금융 소비자 스스로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10가지 예방 팁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예, 이것저것 예방하자, 조심하자 이런 얘기보다는 딱 10가지. 약간 성서와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자, 이 10개명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10개명 중 첫 번째는요. 전화로 정보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정보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이 가장 대표적인 사기수법으로요. 최근 피해 사례가 좀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시도하는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20대, 30대 여성층의 피해가 큰 곳으로 나타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20, 30대 여성층의 피해가 큰 것,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잘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20대, 30대 여성들은요. 사회 경험이 좀 적고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 이런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우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자, 우리 병이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을 뚫고 면역력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20, 30대 여성들 취약한 분들에게 특히 이 범죄자들의 손길이 뻗치고 있습니다. 10개명 다른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최근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예방법인데요. 네. 두 번째는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대응하지 않거나 반드시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 광고를 받은 경우에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요. 네.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 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네. 세 번째 예방법은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출 사기 유형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사례인데요. 네.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입니다. 100% 보이스피싱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는요. 100% 보이스피싱이고요. 또한 대출 상환 시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네.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김범수 팀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지만 이제는 대출 빙자형 사기가 참 기승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나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다른 10개명 내용들도 좀 알려주시죠. 네. 다섯 번째는 이제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가장 위협적인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납치 또는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의 안전부터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돈을 입금시켜주기보다는 먼저 준비해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해서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네. 6번째는 취업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요.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에서는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 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나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7번째는 SNS나 메신저로 가족 또는 지인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네. 먼저 본인 여부 등을 유선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와 9번째는 이제 파밍 사기와 관련된 것인데요. 네네. 8번째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네. 9번째는 인터넷에서 금감원 팝업창이 뜨며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입니다. 네, 100%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금감원 그렇습니다. 팝업창이 뜨며 금융거래정보 입력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보안 관련 인증 절차라면서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마지막 10번째로요.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신고한 후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해서 피해를 막으셔야 합니다. 네. 지급정지 조치를 하신 후에는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해당 계좌에 이제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피해금 환급 제도에 따라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 자, 피해금 남아있으면 이제 피해받으신 분들과 n분의 1 이렇게 해서 나아간다라는 소개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지금 10개명 내용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좀 쉽게 다시 한번 찾아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보이스피싱 그 피해 예방 10개명은요. 네. 저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그리고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또 금융감독원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해서 금융회사 영업정과 어르신 등 그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이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수사대 계속 귀 기울이시면 계속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 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동탄 이신도시 경산 임당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풍선효과입니다. 자, 풍선효과 어린애 둘 데리고 워터파크 도전해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상식의 경제에 도움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4992님 네, 당첨되셨습니다. 5만원대 티켓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생수 선물 받으실 분은 6878님입니다. 어제 집 대출 알아보다가 힘이 빠졌네요. 네, 힘 좀 내시고요. 맛있고 건강한 생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의견들 주시는 분들 중에 또 풍선효과 정답 주시면서 일자리 대책 탁상 행정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방법 찾아달라고 했는데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이런 응원 문자가 또 저희한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